간밤 뉴욕 지수 혼조로 출발을 하더니 보합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경계 심리가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건데요. 오늘만 해도 미국의 7월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런 주요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계획 세우신다고 한다면 오늘 밤 꼭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큰 폭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5%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4% 넘는 강세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주요 빅테크 종목들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흐름들 오늘 우리 장이 어떻게 이어받아 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보합으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었던 국내 지수입니다.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13% 빠지면서 26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62% 빠졌습니다. 76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개인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사들이고 또 외인과 기관은 열심히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하게 이어졌었는데요. 금요일날 그 포지션 조금 반전시키나 싶더니 어제 개인이 꽤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2천억 가까이를 팔아치웠었는데요. 현재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23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371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외인이 홀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80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 폭락장 때 외인들이 꽤 많이 팔아치웠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양시장 모두 1%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코스닥은 외인이 많이 팔고 또 개인이 많이 샀던 그런 시장 포지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60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64억 원, 405억 원을 각각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종목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어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크게 올라줬기 때문에 반도체주 둘 다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느덧 1.75% 올라서 18만 원 선까지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0.66% 살짝 올랐습니다. 7만 6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폭에 비하면 삼성전자의 이런 상승 흐름이 다소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빨간불을 둘 다 켜주면서 쭉 이어간다는 모습,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은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살짝 떨어졌습니다. 32만 6천 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로 불안 심리가 조금은 높아지면서 현대차가 배터리 제조사 이름을 공개를 했었죠. 그 이후로 국내 배터리 업체 주가가 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에선 조금 밀릴지언정 기술력에서는 밀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어떠한 기대감 덕분에 국내 제조사 배터리의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LG엔소 계속해서 연이어서 빨간불 켜주다가 오늘은 살짝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흐름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 빠졌습니다. 현재가 93만 1천 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0.82%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동차주 모두 빨갛게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빠지면서 24만 1,500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주도 배터리 실명제의 수혜를 입어가고 있고요. 또 친환경차, SUV의 수출 강세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조금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시죠. 네, 삼성전자 우 6만 400원 지나갑니다.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3.8% 빠졌습니다. 7,700원 하락하면서 19만 2,300원의 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 빠집니다. 10만 1,800원 나오고 있지만요. 여전히 10만 원 선에서 잘 안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제치고 신한지주가 다시 한번 10위 자리를 탈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금융주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과 여러 가지 배당 관련 이슈들 때문인데요. KB금융 2% 올랐고요. 신한지주도 소폭 올랐습니다. 각각 84,300원, 54,500원의 거래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BM 떨어졌습니다. 2.3% 정도 내려앉았고요. 형제지간인 에코프로도 1.3% 내려앉았습니다.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전 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가 확실시됩니다. 아무래도 오너 부재 리스크가 일단락 될 거라는 기대감에 에코프로 BM 2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줬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당일이라 그런지 약간의 조정이 들어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HLB 그리고 삼천당제약, 바이오주 모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은 각각 4%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알테오젠 28만 8,500원, HLB 8만 1,1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15만 3,000원의 거래가 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보겠습니다. 엔캠도 최근에 추세가 괜찮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7% 넘게 올랐었던 종목이었죠. 2.89% 내려앉았습니다. 5,000원 빠지면서 16만 8,000원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흐름, 아주 강세 보여줬었던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은 하락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꽤 약세 보여주고 있네요.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3.5% 내려앉으면서 91,100원 나오고 있습니다. 휴젤은 어느덧 8위 종목을 탈환했습니다. 8위까지 올라왔는데요. 25만 4,500원 나오고 있고요. 소폭 하락하면서 0.2% 정도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겠습니다. 6% 넘게 떨어졌습니다. 7만 6,900원 나오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20만 1,500원 거래가 나오면서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파란불 보이면서 힘이 없는 모습인데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특징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징주 2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GS입니다. 현재 12% 정도 크게 뛰었고요. 5,140원의 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또 3%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뛰다 보니까 도시가스 그리고 석유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신진 SM인데요. 2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현재 30% 신세급 신진 SM은요, S플러스 컴텍과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S플러스 컴텍은 자동차 배터리의 열 폭주 지연을 위한 단열 시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공포감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단열 시트 관련된 종목들 같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런치박스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런치 토크에서는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채권, 달러, 그리고 금 이렇게 3가지를 다뤄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만나는 리포트 3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주,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친환경 차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역대급 실적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크래프톤과 한국콜마 2가지 종목 살펴볼 거고요. 요즘 환경정책과 함께 친환경차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 FT 현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요. 2차 전지 그리고 중동 리스크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딜사이트 런치박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아까 시황하면서 로템 했어요?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현대로템 오늘 엄청 오르는데. 와, 봐야 되겠네요. 제가 샀습니다. 떨어질 때. 알겠습니다. 오늘 런치 토크에서는 안전자산. 근데 안전자산 관심 있어요?
저는 관심 많아요. 그래요? 저희 엄마가 맨날 저보고 금사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돈이 없어서 일단은 주식부터 열심히 하고 돈 벌어서 금 살게요 그러고 있거든요. 돈 벌어서 네. 금 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런치 토크에서는 안전자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이 두 분이 그 리스크에 대비해서도 전쟁 이야기 이런 것도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런치 토크도 알차게 또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입 옷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네요. 저 오늘 완전 체리공주, 체리 약간 뭐예요? 체리공주 스타일로 좀 입어봤습니다. 자, 그럼 런치 토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두 분 모시고 공포 속의 안전자산에 쏠리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지금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어떤 시기인지 일단은 판단을 해보고 안전자산이 필요한 그런 시간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전자산보다 안전 건강, 건강 괜찮으세요? 이제 건강 좋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예. 너무 다행이에요. 네, 괜찮았어요. 뭐예요, 이거? 아니 하트하는 거예요? 아니 수족구가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뭔데요? 예. 아니 수족구가 지나가니까. 수족구. 예. 수족구 정말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힘들죠. 성인 수족구 아파요. 제가 이제 그걸 걸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피부도 벗겨지고 손가락 끝에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었다. 지금 열도 아주 나고? 예. 열도 좀 나고.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정말 건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 더위에 취약해가지고 요즘 좀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니 간당간당하신 분이 스웨터를 입고 오셨어. 아니 더위 이 옷은 안 들어갑니까 장롱에? 이게 방송용으로 잠깐만 들고 나왔어요. 잠깐 입고. 잠시만. 약간 전투복 같은 거군요. 끝나자마자 벗어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두 분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지금 안전자산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사실 이제 안전자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시장에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상승을 하고 있으면 안전자산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더 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이고 하락장이면 언제 사야 되느냐 이제 주축을 언제 할 거냐 나오는데 안전자산 얘기 나온다는 건 약간 좀 지쳤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상황인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경기 침체가 당장 올 것 같이 증시가 급락을 하더니 지표 한두 개 나오니까 또 그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모르겠으니까 안전자산에 넣어보자 뭐 요 정도까지는 인정을 되는데 안전자산을 지금 크게 늘리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조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박종훈 팀장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 완전히 100%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오늘 안전자산, 채권, 여러 가지 금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우리가 이제 좀 주제를 이렇게 좀 안전자산으로 정하긴 했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금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좀 네. 재미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한편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너무 급하게 우리가 전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의 주식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될까를 오히려 저는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전자산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달러도 너무 강달러에서 물론 지금 현재 원달러를 보니까 1,371원이네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N달러 같은 경우에도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보고 계신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보시면 채권을 내가 정말 알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내가 정말 채권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입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채권이에요. 네, 맞아요. 금리 상황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요인이 있잖아요. 이 안에 네. 금리 변화는
뭐 한 가지 정말 그냥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이쪽이 더 잘 갈 것이다. 이런 것은 너무 일차원적이기 때문에 네. 그럼 오늘 컨셉은 안전자산 공부하는 컨셉으로 그렇죠. 갑니다. 내가 굳이 투자 안 하더라도 알아는 두자. 이런 게 안전자산이 있더라.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네. 게 보통 안전자산하면 대표적으로 채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가만 보면 안전하게 투자 하지 안 해요. 않아요. 3배짜리 하시잖아요. 레버리지하고. 그러니까 아, 그리고 거기에도 ETF 레버리지가 채권을 있네. ETF로 사면서 네. 그 채권을 말 그대로 채권을 사면 만기까지 갖고 하면 무조건 원금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10년짜리 뭐 미국 국채나 한국 국채를 샀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하는 거는 대부분이 ETF입니다. ETF는 그때그때로 롤링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3배짜리는 오르지 않으면 한 10% 정도는 가격이 녹아들어요. 근데 가격이 낮아져서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안전해서 하는 건가? 안전자산 얘기 나오니까 거기다 몰빵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건 이제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케이스가 정확하게 제 케이스인데 한 차이까지 먹으려고 N화로 미국 국채 맞아요. 사기 네. 이런 것까지 유행이 있었을 때 저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죠. 한동안 뭐 유튜브에서도 엄청 이제 경기 침체 올 거니까 이제 경기 침체 오면 금리 내려가니 네네. 그냥 이제 채권 사두면 크게 돈 될 거다라고 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너무 일찍 했죠. 그렇죠. 너무 맞아요. 일찍 했고 너무 일찍 했죠. 그리고 이번에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가 빠지나 했더니 다시 또 반등해가지고 수익률이 이거 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한 거 맞나? 그리고 앞서서 저희 체리공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우리 어머님은 금을 사라 그랬다. 아, 네. 어머니 금사라고 네,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에 대한 투자를 봤을 때 누구는 지금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주식을 사고 팔고 했는데 올해에 장 초반에는 좋았어요. 주식 시장이 좀 괜찮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지금 보니까 금 가격에 나 금이 지금 25% 올랐어. 그런 부분에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약간의 심리적인 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역시 안전자산인가 이러한 어떤 일부의 심리적인 부분도 아마 지금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안전자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뭐가 있는지 공부하는 컨셉으로 오늘 일단 한번 가볼 건데 그 전에 안전자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박종훈 팀장님이 지금 시장에 혹은 뭐 금융시장이나 뭐 자산시장에 있는 리스크들 그렇죠. 왜 안전자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올까? 그런 리스크들이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지금 사실 지금 실시간으로 국내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늘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네. 사실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이 지난 정말 100년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지만은 S&P 500 지수는 늘 그래도 우상향하더라. 라는 물론 그 100년간 투자하신 분은 없으시겠지만은 일부분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그런 미국 증시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의 이 이스라엘과 이란도 어느 정도 좀 올드한 뉴스가 아닐까라고 보고 계시겠지만 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보복 전쟁이 임박하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보긴 좀 그렇겠지만 일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 뭐 간단하게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지금 여기 방송 오기 전에 바로 네. 캡처한 사진인데 오. 이게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타임스 같은. 지금의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나는 전쟁 피하고 싶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더 큰 규모로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약간의 정말 일촉즉발의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 변동성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의 요인들을 제가 7가지를 물론 이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악재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물론 지금 9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벌써 50bp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간에서 25bp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또 실망감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 부분에 따른 변동성이 증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원래 25bp가 그냥 뭐 기정사실화 됐으면은 사실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디 한 곳에서 빅스텝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25bp냐 50bp가 또 화두에 오르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관련된 지표들, 특히나 뭐 고용, 물가, 또 제조업, 소매 판매 등이 지금 이번 주에 또 여러 또 대거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CPI 발표도 아마도 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한간에서는 뭐 물가 지표가 이제 큰 영향이 안 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빅테크들의 AI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하반기는 어떤 전망이 있는가가 또 중요하고 또 미 대선 자체도 지금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벌써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사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점점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정말 신이 내린 미국 대통령 신이 내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 피격 사건의 이후로 지지율이 왕창 올라갔었던 네. 그런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는 또 그런 부분이 싹 없어지면서 그렇죠. 몇 주 만에 이것도 지금 엄청난 변동성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에 따른 여러 가지 수급 위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 봐야 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을 이렇게 7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엄청 많기는 많네요. 사실 근데 시장에 올라갈 때는 이런 게 주목이 안 되다가 맞아요. 떨어지면 이제 하나 둘씩 또 맞아요. 뭐 후적구랑 비슷한 것이죠. 네. 늘 있는데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됐다가 맞아요. 또 회복되면 좋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아, 물론 뭐 수족구? 유행하지 후적구 같은 걸리셨다고 제가 수족구 걸렸어요. 수족구가 바이러스예요? 네, 그래서 전염. 바이러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놀이 같은 거 아이들 많이 하면 오. 그게 전염이 되는데 오. 그리고 한동안 피크를 찍었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어른들은 코로나, 아이들은 수족구자. 약간 근데 힘들었거든요. 지난주에 나오셨었는데? 네, 그래 저는 면역력이 괜찮았는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지 다 했는데. 나만 안 그래? 난 안 걸렸어. 네, 저는 나만 안 살아남았습니다. 스웨터 입고 있어서 그런 네. 거예요. 아, 맞아요. 스웨터가 금요일에 방탄 조끼네. 스타벅스 그래서- 갔다고 금요일에 같이 스타벅스 가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거기서 다 이제 사우나 어. 빼고 다 갔는데 스타벅스. 그래도 안 걸렸습니다. 사우나 안 가면 안 걸리죠 뭐. 그래도 이제 걸리는 사람 걸리더라고요. 걸리는 사람 걸리고. 이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에는 뭐 걱정거리 늘 있습니다. 그렇죠. 뭐 7개가 아니라 뭐 작정하고 하면 17개도 만들 수도 있는 맞아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이거를 소화를 할 수 있냐는 것이고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커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로 보면 되죠. 제가 준비한 거 올해 초에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주요 좀 자산 배분을 할 만한 것들의 성적표를 좀 갖고 왔는데 일단 뭐 가장 표시가 나는 것은 노란색 골드입니다. 노란색이 금. 금이죠.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연초에 거의 많이 올랐었는데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나스닥입니다. 가장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 급락을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연초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횡보를 하고 있죠. 네. 횡보를 한 6만 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 관련해서는 이거는 금리가 아니라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 네, 하얀색이 이제 미국 10년물 채권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 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긴 했지만 최근에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2월에서 3월 정도까지 상승률이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한 5월 정도로 가격이 좀 돌아가 있는 상태. 그래서 보면 이게 뭐 크게 안전자산이라서 좋고 뭐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채권도 금리 빠져서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 보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금리가 반등하면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 것인가? 우리가 안전자산을 찾는 거는 위험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해지 개념으로 안전자산을 좀 섞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섞으면 좋을까? 이렇게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약간 추천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네, 하나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하늘색이 M7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 M7이고 주황색이 이제 테크주를 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M7이 너무 달렸으니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술주를 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분산의 끝판왕이 있죠.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거. 그게 이제 MSCI 월드 지수입니다. 월드 지수. 근데 분산이 너무 고르다 보니까 수익률은 조금 제일 낮게 있죠. 네. 그러면 한때 제일 높았던 건 M7인데 원래대로 M7. 돌아왔으니까 가장 마음 편한 게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죠. 근데 이거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라놀 순금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그래놀라? 뭐 그래놀라 같기도 하고 저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예, 그래놀라 아니에요? 그래놀라 먹는 그 우유에 타서 먹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곡물. 근데 곡물이 잘 섞여 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이걸 잘 섞어준 거예요. 원래 말장난하기 좋아합니다. 이런데 뭐 브릭스라는 단어도 한때 엄청 유행했는데 피그스, 브릭스. 브릭스란 단어를 만든 데가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때 부사장이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놀라는 뭐예요?
그럼 지가 어떤 거냐면 골프만 있죠. 치는 골프 말고 골프만. 걸프만 네. 그 석유 나는데 그렇죠. 걸프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R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한동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A가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예. 그리고 N이 노스 아메리카, 북미 지역. 북미. 뭐예요 이거는? 그리고 O가 어덜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골프는 이제 거의 오일이잖아요. 네. 자원 많은 국가들. 원자재. 기름이 아니라 원자재 오일. 보유 국가들. 그리고 L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입니다. 지금 뭐 거의 전 세계가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아 이건 광산, 미네랄. 네. 그 원유 그리고 뭐 이런 리튬이나 쪽에. 뭐 이런 것들, 뭐 콩고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L이 라틴이었고 A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약간 그럼 F는 뭘까? 라고 하면 사우스 코리아?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예. 한국이 포함되어 사우스 있어요? 코리아가 아니고 네.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동남아. 아시아 쪽. 네, 그러니까 이제 자원이랑 생산이나 이런 걸 잘 섞어봤더니 변동성도 가장 덜하고 결과적인 수익률도 가장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놀라. 네, 그래놀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보노님이 그래놀라 신규 편입 예정 영일만 대왕고래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제 또 좋지 않았습니까 대왕고래? 좋았죠. 네, 오늘도 좋지 오늘도 않아요? 좋을 것 같고. 오늘 좋을 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그7부터 시작해서 세계 지수 여기다가 뭐 테크주, 그래놀라스 뭐 이런 거를 비교를 해 보니까 네. 그래서 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그래놀라가 거예요? 제일 좋았다. 그래놀라가 제일 좋았다. 한동안은 M7이 좋은 것 같았는데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사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고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게 투자자의 마음이 안정적이니까 이왕지 안전자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변동성을 좀 줄이고 수익률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분산할 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그리고 생산 그리고 이제 북미하고 남미는 이제 뺄 수 없고 그 정도로 섞어주시면 예전에 브릭스하고 좀 다른 거죠. 네. 예전에 브릭스는 대부분이 이제 뭔가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자원 쪽에 좀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생산은 아시아 쪽 그리고 원자재는 이제 남미 그리고 이제 시장은 북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현재까지는 좀 좋았더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믹스 자산들이 이런 게 있더라. 네. 그리고 이게 얼만큼 올랐더라. 이 정도로 시총 표현을- 크기를 보고 이제 본인께서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펀드 구성을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돌쌤, 저 네. 차트 보면서 이번에 처음 안 건데 네. 저는 맨날 뉴스에서 금값이 올랐다 이런 것들만 보니까 금값은 안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차트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모두가 다 금을 사겠죠. 그렇죠.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안전- 상대적으로 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차이는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낮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크면 코인 같은 건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할 때 스트레스가 좋든 나쁘든 크다는 것이고 채권은 코인처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채권이 코인처럼 움직이면 이제 시장이 뭐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상대 그 안전자산은 우상향하고 위험자산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변동성의 폭을 보고 변동성 자체가 위험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락의 위험은 뭐든지 있어요. 뭐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 위험이라는 리스크들이 대두됐을 때 오히려 올라서 방어를 해줄 수 있어서 안전자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근데 그건 있고. 엄밀히 말하면 해지 자산입니다. 해지 자산. 해지 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돼요. 안전자산은 덜 움직이는 자산이에요. 안 근데 내려가는 자산이 아니고. 그러면 저위험 자산이라고 그래야지 왜 안전자산이 안전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해요? 투자에서 위험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위험이에요. 그 변동성이 크면 위험한 거고 낮으면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지. 뭐 하락을 한다 안 한다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변동성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앞서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뭐 월가에서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번 변동성이 한번 쓱 지나갔잖아요. 지난주에 네. 지나고 나서 그 주간 이 데이터를 또 통계를 좀 냈는데 지금 경기 민감주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이게 경기 방어주로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급격하게 최근 들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경기 방어주라고 하게 되면 일반 뭐 어찌 보면 뭐 유틸리티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나 이렇게 큰 변동성을 주지 않는 그런 섹터들을 얘기하는 건데 필수 소비재나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큰 어떤
뭐 불확실성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산이 조금은 좀 이동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자산 살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채권, 금. 뭐 달러 얘기하는데 달러보다는 엔화가 나은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안전자산으로 두 분이 꼽는 것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거는 뭡니까? 박종훈 팀장님부터. 안전자산에서 저는 만약에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뭐 지금의 어떤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금이겠죠. 예, 저는 금. 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안전자산에 대해 투자하지 말고 다시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자. 예, 어찌 보면 약간 주제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를 저는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빠르게 한 5분 정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가요? 혼자 5분을 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3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화면 주식 보시면. 투자를 죽어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5분에서 제가 3분으로 줄여봤습니다. 네. 그 이상은 안 돼요. 아, 그 이상이 힘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고가 안 됩니다. 네네. 자, 이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지난 20년간의 예금과 어떤 투자에 대한 물론 예금에 우리가 투자하겠냐 뭐 그러신 분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투자와 예금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투자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뭐 수익률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한 너무 이제 지금의 경기 침체다 안 되겠다 내가 막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또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안전자산에다 투자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지만 과거에 여러 어떤 변동성이 있을 때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타이밍을 잡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의 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막 사야 되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꾸준한 어떠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크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한 자산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감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10년, 20년 이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만 이 노란색 부분이 10년 단위로 지나갈 때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현금성 자산이 계속 감가가 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도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투자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뭐 과거 이제 찰리 먼거 선생님께서도 뭐 늘 얘기했다시피 복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조금은 장기적인 내가 젊었을 때부터 뭐 오후 50대, 60대까지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게 되면 이 복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마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그럼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어디에 투자해야 무슨 얘기를 돼요?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와. 과거의 이 섹터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봤을 때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어떠한 섹터가 가장 우위에 있었나를 보게 되면 오. 정말 알록달록하죠. 그렇네요. 네. 예, 어느 하나의 섹터가 압도적인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2019년 이 주황색이 지금 제일 주황색이죠. 위에 있는 부분이 이게 네. 테크주입니다. 테크 섹터인데 주황색이 좋아 보여요. 최근에 이제 주황색이 좋죠. 예, 어. 상대적인 아웃퍼폼도 보였고 뭐 정말 엄청난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주황색이 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시계의 어떤 섹터의 변화는 늘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섹터의 선택을 정말 기민하게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정말 잘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민하게 단기 트레이드를 하기 힘드신 분들 또는 뭐 분기별로 트레이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안전자산, 골드나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S&P 500 지수가 늘 중간 이상 같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0%에서 12%. 예를 들면 배당금까지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된다면 12%의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09년부터 해서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을 아마 딱 보실 거예요. 중간 위치에 늘 위치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조금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좀 수익률이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됐죠? 3분? 네, 3분이요. 딱 정확하게 3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라는 거예요? S&P 500 S&P 지수. 500. 네. 네.
원론적인 얘기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3분 동안. 미리 그래서 밑밥을 깔았었어요.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어떠세요? 안전자산의 뭐 소개를 해주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뭐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뭐 달러 사고 금 사고 이럴 돈이 있습니까? 그 의미 없어요. 네, 진짜. 뭐 사실 뭐 책에서 보면 달걀을 한 한 바구니에 바구니에 담지 담지 말라고 말아라. 하는데 사실 달걀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아니, 담을 바구니도 없어요. 바구니도. 아니, 바구니가 있어도 한 뭐 계란이 한 판 정도 있으면은 뭐 바구니에 담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뭐 많아봐야 두세 개 정도인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하기에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이 좋긴 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네. 시장을 좀 베어리시하게 봐. 그러니까 시장을 좀 이렇게 나쁘게 보고 그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갖고 있으면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거라는 거를 눈치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으나 올라갈 때 주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전 개인들이 안전자산 현금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죠.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시장이 돌아갈 때는 그 현금을 투입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이제 뭐 TMF 같이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 채권 투자를 하면서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말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달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상승이 계속될 거라고 전제하는 것도 조금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 지금은 예전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다 오일을 밖에서 사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름값만큼 달러가 밖으로 나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 좀 지켜지는 거잖아요. 페트로 달러. 예, 근데 이제는 미국이 오히려 더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 자금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었죠. 근데 이제 반대가 됐잖아요. 네. 한국에서 공장 안 짓죠. 다 미국에다가 짓죠. 달러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달러가 예전보다 한 단계 가치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계속 이렇게 되겠느냐.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내려오진 않겠지만 한 칸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전제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진 게 경기 침체 우려감이고 네. 코스피의 특성상 나스닥보다 경기 침체를 더 빠르게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경기 침체도 우리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표 한 2개 정도 나오니까 갑자기 동력을 많이 상실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지나서 날씨가 좀 선선해졌을 때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라고 판단됐을 때 가장 빨리 돌아올 게 코스피가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뭐 안전자산에 대해서 제가 효용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현금으로서 기회를 갖고 있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그만 네. 뭐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너무 동의를 하는데 네. 저도 약간 결이 비슷해요. 결이 비슷한데 만약 미국 증시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서서 제가 S&P 500이라는 이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 내가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 금이나 채권?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안전자산에다 투자할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거나 조금은 좀 공격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섹터 로테이션이 더 과감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정말 그래서 M7 종목들 특히나 뭐 기술주들 하고 그 외에 러셀 2000 지수들 특히나 중소형 뭐 기술주들이 많이 대거 분포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있는데 그런 이 러셀 2000 지수와 이런 빅테크의 이 괴리감이 정말 많이 커졌거든요. 지금 거의 역사적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러셀 2000 지수가 정말 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은 앞서서 저희 돈쌤님께서도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미국 증시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러셀 2000 지수가 오히려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인 어떤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는 보다도 빅테크보다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아마 섹터 로테이션이 지속적으로 뭐 나오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중간중간 변동성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전반적인 장기 트렌드로 봤을 때는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투자도 저는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런 안전자산보다는 그냥 지수 투자하는 게 더 저도 나을 수도 숟가락 있다. 하나만 얹으면 네. 가장 쉬운 숟가락은 몇 개를 얻는 우리 겁니까? 5개씩 갖고 있어. 5개. 사람이 네. 숟가락만 네. 네. 살찌셨어. 지금 살찌셨어. 가장 안전한 답변이 S&P 500을 사라는 거고 네. 실제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정말 좀 길게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2009년 이후부터는 미국이 강세장을 이어왔기 때문에 S&P 500이 정답이었는데 그 시기열을 좀 더 확장을 시키면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았고 예전에는 2000년 이후 금융위기 전까지는 뭐 어떤 회사가 중국에 공장 짓는다 그러면 며칠 동안 상한가 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다음이 중국이다 이런 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지만 네.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이 양적 완화라든지 이렇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여기까지 밀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서 그게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미국 주도의 증시의 구도가 약간은 의심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죠. 예전에는 인플레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과감하게 돈 풀면 되는 거예요. 돈을 풀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정권이 들어와서 감세를 하고 하면 계속 부스팅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도 예전처럼 30 몇 프로의 법인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양적 완화 같은 거는 이제 얘기도 안 나오는 상태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좀 다르게 그래서 미국의 CPI가 평균 뭐 1.2에서 1.6이었던 그 최근의 시기에는 네. 미국이 앞서갔는데 그 전 시대 2000년 이전에는 한 2%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는 차라리 아까 그래놀라처럼 자원이나 이런 데가 많은 실물을 하고 있는 데서가 더 좋았고 실제 브릭스도 그래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거대한 사이클의 변화도 한 번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또 오늘 방송 듣고 신입이 네.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원래 원래 아저씨들은 맞아요. 안전자산 그런 거 필요 없다. 자산에 안전한 게 어딨냐 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어머니는 아이고 저 사람들 주식해서 팔자 말아먹을 사람들이다 큰일 난다 금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약간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금이 좋긴 그래서 하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계속 고민이에요. 이럴 때 금을 사야 돼요? 아니면은 뭐 현금을 보유해야 된대요? 아니면 S&P나 뭐 러셀 2000처럼 지수를 좀 추종을 해야 된대요? 뭐 어떤 거를 제일 추천받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또 S&P 500 또 얘기하네. 아니, 또 지수사라고 아유 또. 말 좀 합시다. 예. 말 좀 하고 그다음에 했잖아요. 대답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큰 시장은 맞고 지금의 어떤 반등이나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물론 제가 뭐 타이밍을 재고 뭐 그렇게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의 이 변동성을 우리가 굳이 위험을 그렇게 안고 가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될 시기일까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여러 요인들이 좀 있다. 예, 물론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시장 기대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M7이 또 무너지면 전반적인 증시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앞서서 돈세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뭐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타이밍도 좀 필요하고 이게 조금 지나가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중소형 기업들, 또 특히나 그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거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돈쌤은요? 저는 뭐 최근에 좀 악재라고 하면 꼭 나오는 게 지정학적인 리스크인데 그렇죠. 근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시장을 뭐 무너뜨리고 이런 거보다는 시장의 색깔을 좀 바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지금은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부통령으로 해리스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인도 차트를 보면 이제 드라마틱하죠. 이런 것들이 그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같이 가는 세계화 시대였다가 지금 탈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중국의 역할을 미국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의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도 기회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구도에서 약간 시장 색깔이 바뀌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금은 금리 인하할 때는 우호적인 건 분명합니다. 사실은 금의 약점이 갖고 있으면 이자를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불리함이 줄어드니까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확실시 되면 그거는 좀 힘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일단 제가 메추리알이니까 계란부터 만들면 그때부터 그렇죠. 일단 뭐 계란부터 금을 사든 만들고 말든 나서. 하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안전자산에 대한 두 분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죠. 박종훈 팀장님부터. 네, 지금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지만 섹터 로테이션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섹터 로테이션이 엄청난 장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은 시장의 변동성은 많지만 섹터 로테이션은 돈다. 돈쌤님은요? 모두가 이제 안전자산 얘기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안전을 이야기할 때는 안전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자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준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메리츠증권은 13일 미국 증시가 단기 저점을 통과했다며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 색깔이 회귀하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대출 증가로 불어난 이자이익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순기익 34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인 MSCI는 8월 정기 리뷰에서 지수 구성 종목의 LS 일렉트릭을 새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기 노사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1%로 하는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T가 6G 이동통신 분야의 연구 개발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LG전자와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3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와 제휴를 맺어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를 현지 매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가 연내 일본 진출을 목표로 현지에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내외 시장 동향을 파악해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인 미래전략팀의 전략기획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전문 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격주 주 5일 배송, 의무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계속해서 실적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게임주 관련해서도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또 분기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저도 사실 기대의 한 바는 좀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잘해줄지는 좀 몰랐어요. 좀 솔직하게.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렇죠. 저도 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크래프톤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이 저는 좀 있었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견고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내용들을 보면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2.7%가 증가됐고 지난 1분기 대비해서도 6.2%가 증가되는 그래서 컨센 대비해서는 약 28.3%가 좀 증가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PC 부분의 매출이 1분기에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2분기에 그 기저효과도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데 좀 PC 부분에 관련 점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한 증감폭들은 좀 있었지만 분기 대비,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한 21%가 좀 감소됐다라는 수치가 있었고 모바일 부분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소세를 좀 더 상쇄시키면서 지난 분기 대비 24.3%가 좀 증가되는 호실적으로 좀 기록하지 않았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콘솔 부분의 매출 회복은 아직은 좀 미미한 부분도 좀 있는데 워낙 독보적인 IP를 좀 기반으로 한 PC 부분 그리고 모바일 부분이 흥행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기조들이 매출 신장에 관련된 기대 가치들이 더 커지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 좀 보고요. 두 번째 영업이익 쪽 보면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2% 정도가 증가됐고 엄청 지난 오른 1분기 거예요. 대비해서 7%가 증가됐어요. 네. 컨센 대비해서는 한 66.7%. 이익 개선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해당되는 내용들 보면 인건비 그리고 수수료 베이스라든가 뭐 마케팅비, 주식 보상 배분비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이익 폭이 더 확대됐다는 것은 이 매출 원가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게임사들의 독보적인 OPM, 영업 이익률이죠. 네. 이 부분이 가장 강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저는 게임사들을 좀 볼 때 이번에 뭐 게임사들 실적 발표를 보면 호실적을 발표했던 회사들 아니면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 좀 급락했던 종목도 있었고 네. 적자가 예상됐는데 흑자가 전환됐던 뭐 데브 시스터즈도 뭐 3분기 기대가 이제 더 좋아졌죠. 그런 측면들 다 보면 게임사들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실적에 기반으로 하는 우리가 좀 기대 가치를 조금 더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엄청 칭찬해줄 만한 매출을 보여줬던 크래프톤. 제가 사실 크래프톤 하면 배그 네. 생각이 나고요. 또 뉴진스, 걸그룹 네네. 뉴진스가 같이 생각이 나는데 협업 이슈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노이즈가 있으면서 막 환불하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리포트에서도 뒷부분에 살짝 언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회복을 했을까요? 그때 환불 리스크를? 네, 우선 여기서 뭐 컨퍼런스 콜에 대한 요약 내용들도 잠깐 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요약 사항들 중에서는 두 가지를 좀 보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먼저 이제 다음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 네.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았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게임사들이 이익 전환이 좋고 실적이 개선되는데 주가 좀 못 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하반기 내지는 상반기 신작 게임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신작 게임이라는 이 다음에 타이틀이 없는 경우 그런 종목들은 그나마 소소하게 매출 잘 내고 이익 많이 냈는데 주가 잘 못 가요. 대표적으로는 뭐 네오이즈 같은 종목들이 좀 그렇고요. 다만 신작에 관련된 기대감들이라든가 이 부분이 다음 분기 내지는 뭐 다다음 분기에 이익 반영 효과가 좀 크게 예상되고 있는 뭐 데브 시스터즈, 쿠키랑 모어메이탑도 이제 본격적인 매출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는 셈이죠. 네.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신작 게임 출시 효과에 관련된 기대감들, NC 소프트가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신작은 나왔으나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 크래프톤이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임 두 가지 라인업이 있죠. 하나 다크앤다커 모바일, 그다음에 인조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21일부터 독일에서 이 최대 게임쇼인 게임스컴 2024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다크앤다크 모바일 버전과 인조이 신작을 공개하겠다. 이 내용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이 빠르면 이제 3분기에 일부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 콜 내용 잠깐 보면요. 네. 두 번째 인조이 목표, 심즈 플레이어 또는 새로운 타깃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는데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사랑받던 장르인데 신규 IP가 부재해서 게임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경쟁 개발사들의 어떤 개발 사항들이 좀 종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타깃을 좀 보고 있는 것은 서구권 위주의 플레이, 인조이 이외에는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의 전 세계를 좀 타깃으로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인조이 목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분기부터는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좀 보이고, 이 하단에서 보면 다크앤다크 모바일 2차 CBT 반응이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여기 뭐냐면 원래는 한 7, 8, 9 안에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좀 다소 좀 늦어진 10월을 좀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CBT 할 때 했던 기대 수치보다 하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유저의 수가 모집이 됐다. 그러니까 더 잘 만들어서 좀 출시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 출시라고 해서 일단 캐나다에 먼저 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다 점검한 이후에
4분기부터는 글로벌 출시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 다크앤다크 모바일 버전이 하반기에 벌어들이는 어떤 흥행 기대감 이런 것들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인조이 버전의 경우에는 2025년이죠. 제가 네. 연도를 좀 네, 착각했는데 내년도에 상반기에 출시 목표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다크앤다크 모바일 그리고 인조의 내년 상반기 이 게임 출시 모멘텀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 또 뉴진스 콜라보 보상 효과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 뭐 환급과 관련된 뭐 내용들에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있었지만 뉴진스가 상품 재구매함 그러니까 상당수 취소를 했던 유저 중에서 많은 유저의 수가 뉴진스의 상품을 좀 다시 좀 구매했다. 이게 뭐 아이템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게임을 좀 많이 안 하는데 해당 내용들 좀 종합해 보면 아이템에 관련된 환불 이슈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좀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기대 사항들은 2분기 실적이 하반기에 실적 기대 요인을 더 키워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반기 신작 게임의 출시 효과를 더욱더 기대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진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 같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4분기에 글로벌 출시 예정되어 있는 네. 여러 가지 신작들 계속해서 흥행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굉장히 매출액 잘 나와줬는데 잘 나왔으니까 투자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사항들에서는 지금 뭐 크래프톤이 가장 게임사 안에서는 뭐 이익률이 좋고 OPM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준비될 수 있는 라인업들이 많다. 대표적인 경우에는 뭐 독보적인 IP가 있잖아요.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탄탄한 IP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들 이걸 다시 프랜차이즈화할 수 있는 것들 저는 그거에 관련된 어떤 사업 성과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크래프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임주의 탑 오브 탑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탑 오브 탑이다. 배틀그라운드의 IP 쪽 보면서 탄탄하게 앞으로의 실적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콜마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스맥스와 함께 또 K뷰티의 쌍두마차다라고도 불리고 있는 종목이죠. 국내 ODM 회사입니다. 원래도 상반기부터 K뷰티가 굉장히 잘 나가서 네. 기대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시원하게 또 역대급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투자 네.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결과에서 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 효과 굉장히 뭐 칭찬 일색인데 좀 주목해 볼 포인트 제가 화장품사 다 좋은데 뭘 봐야 된다고 항상 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은데 선별적으로 보면 수주? 화장품사의 OPM OPM.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업들, 더 많은 영업이익률을 내는 기업들로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봤는데 저는 전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뭐 다 예상했던 것들에 관련된 전 수준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OPM이 좀 예상치보다는 좀 낮다. 저는 한 15% 이상의 OPM을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들 보면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10.9%인데 해당되는 어떤 실적 리뷰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이 6,60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717억을 기록했는데 29%를 좀 기록했어요. 이제 OPM은 10.9%.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에요. 이제 이 OPM이 10.9%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많게 나왔던 이 화장품사가 한 22%대도 있었는데 10%대라는 것은 사실 아쉬운 이게 거 과연 아닌가요? 좀 많이 잘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먼저 내용을 보면 국내 매출 부분이 17%가 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도 28%가 증가됐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콜마가 2분기에 선케어 제품에 대한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됐던 요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품의 성수기 진입에 따라 높은 기저 효과가 있었고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4.9%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회성 비용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인지는 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했던 이 ODM사의 높은 마진율과는 조금 거리가 좀 멀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좀 첫 번째 들었고 해당된 내용들 보면
무석이 중국 법인입니다. 네. 중국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이 7% 감소, 영업이익이 27%가 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조금 다소 안 좋았던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네. 왜냐하면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나 좀 부진했던 맞아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소위 뭐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어떤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사항들 좀 보더라도 논의를 좀 하더라도 여기 내용들 중에서 뭐 다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2분기에 고객사는 51%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고객사가 확보된 고객사가 좀 더 늘어났다는 것은 여기 관련된 발주량들이 늘어나면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있죠. 중국이 빠지면 어디가 들어온 거예요? 중국 안의 고객사. 아, 그러니까 중국 무석은 안에 그렇죠. 고객사가? 중국 안에 있는 중국 법인의 고객사는 조금 늘었다. 아. 51%의 고객사가 늘었기 때문에 이 효과가 3분기에 어떻게 좀 나타날지 거지.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이익을 개선해 줄 것인지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법인의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3분기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라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북미 시장이 다 좋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캐나다에서 적자가 좀 많이 발생되면서 전체 북미 시장의 이익 규모는 축소가 됐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연우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화장품 용기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죠. 용기 납품 부분에 대해서는 내수 부분이 14%, 수출 비중이 39%가 좀 증가됐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화장품 용기 매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딱 봤을 때 제일 궁금했었던 게 한국콜마하고 네. 코스맥스하고 둘 네. 중 하나 정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어떤 걸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시나 궁금했어요. 이 질문은 저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 그런가요? 한 종목만 더 껴서 한다면 저는 그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ODM 3사, ODM은 대표적인 게 2사예요. 네. ODM 3사를 굳이 좀 끼워 넣게 된 것이 CNC 인터내셔널인데 캐파 규모에서는 뭐 비교는 안 되죠. 그런데 항상 단순하게 캐파의 규모만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장률.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좀 제한되는가 여기서 외형이 계속해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중에 그래도 좀 봐야 된다면 저는 CNC 인터내셔널을 좀 더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같은 비교 라인보다는 인디 브랜드의 어떤 공급 라인들이 좀 더 다양화돼 있고 여기의 경우에는 OPM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나 이점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됐고 CNC 인터내셔널에 대한 매출 포지션 비중은 좀 중국에도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 손상에 관련된 우려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점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도 중국에서에 대한 사업도 어느 정도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감소되는 어떤 영향들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보다 좀 자유스러운 저는 CNC 인터내셔널이 당분간에는 오히려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봤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허락을 해주지가 않네요. 한국콜마 리포트를 다뤄봤지만 또 CNC 인터내셔널 종목 소개까지 함께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사를 잘해도 마진율이 좋아야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코리아 FT 종목 살펴볼 텐데요. 코리아 FT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하면 자동차 수출이 아주 잘 되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SUV하고 또 친환경차하고가 이번에 또 많이 수출을 네네. 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코리아 FT에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목표가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항상 코리아 FT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저도 좀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왜 저는 이 종목이 왜 사실 주가 반영을 좀 잘 하지 못할까라는 좀 안타까운 좀 생각도 항상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반갑게도 사실 이 리포트가 좀 발간이 돼서 제가 한번 오늘 좀 선택을 좀 해봤고요. 네. 제 사심이 조금은 좀 담겨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친환경 자동차, 우리가 전기차 방향성들이 지금 캐즘이 좀 더 지속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익 감소 요건들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을 좀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라인을 하이브리드 차 라인으로 일부 조정을 하는 전략 전환을 좀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카본 캐니스터라고 좀 불리우는
이 배기가스를 흡착하는 이 필수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거의 좀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에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코리아 FT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카본 캐니스터라는 이 장비는 네. 신규 진입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구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후발주자가 좀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품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 차 전략이 비단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이슈 말고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다수의 EV 라인을 일부 이중 라인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차 차종으로 변경해서 좀 판매하는 걸 이런 부분들을 좀 선안을 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감안해 보면 2025년도 상반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 신규 차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기회적인 어떤 배경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내용들을 좀 보면 주력 제품인 이 카본 캐니스터 그리고 필러넥과 의장 부품을 좀 생산한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 네. 투자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언급했는데 하이브리드 캐니스터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메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HMGMA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 차량의 수주 모멘텀이 남아 있다.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를 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투자한 공장에서 지금 일부 전략이 축소되다 보니까 여기를 하이브리드 차를 일부 양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략을 좀 바꾸게 되면서 오히려 이 수혜가 코리아 FTA에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HMGMA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찾아봤었는데 네네. 올해 10월에 가동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쪽에 있는 맞아요. 현대차 완성차 생산 공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 완성차향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계속 있으니까 그럼 해외 수주 모멘텀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건가요? 일단 지금 우리가 1분기 실적에서는 사실 뭐 캐니스터 부품이 그렇게 많이 좀 팔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네. 하반기부터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실적 요인은 좀 소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의 어떤 적용은 주력 차종기 쪽에서는 하반기 뭐 펠리세이드 뭐 새로운 어떤 유형의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하반기에 좀 출시 예고는 좀 되어 있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차는 2025년도 상반기 출시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 캐니스터 부품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아 FT가 처음에 좀 주목을 받았다가 주가가 지난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차익을 좀 반납하면서 현재는 뭐 그랬더라고요. 5천 원 구간대에 좀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모멘텀이 훼손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주력 차종에 관련된 양산 계획들이 남아 있고 이후에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럼 그렇죠. 계속 쭉 올라가는 장기가 거네요.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당장. 내년. 그렇지만 좋아요. 우리가 선행제표 6개월 보면 이제 가을부터는 가치가 더 많이 반영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 글로벌 완성차들의 어떤 이 전략들을 좀 보면 리포트 표 중에서 좀 한 세 번째 장일까요? 제가 좀 내용을 좀 봤는데요. 다섯 번째 장을 좀 보면 완성차 기업별 전동화 및 하이브리드 전략의 수정 현황이라는 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GM이 신차에 관련된 이 하이브리드 전환 출시 일정들이 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반기에는 신형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고 연간 캐파가 14만 대. 그러니까는 이 카본 캐니스터 부품들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요인들은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아와 GM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차의 출시 계획 발표들도 앞다퉈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독보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에 저는 OEM단에서도 사실 글로벌 완성 차량의 공급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계속 하락 추세였지만 7월 말쯤부터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또 가을부터 왠지 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기대가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진짜 물 들어온다. 노저울 준비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실망하셨던 분들도 많겠지만 이젠 진짜 물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세 가지 종목 소식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용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2%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특히 시총 상위주 중에서 알테오지언이 오늘 5% 가까이 빠지고요. 삼천대행제약도 5.3%, 리가캠, 셀트리온제약 다 해서 5%, 7%.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차익이 세게 나옵니다. 두 분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스닥의 흐름, 그리고 오늘 화요일 오전 시장의 움직임,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김민수 대표님부터. 생각이 필요합니까 이런 때? 왜요? 네, 그냥 좀 올랐다고 네. 패대기 치는 시장. 네. 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없습니다. 좀 오르다 보니까 이런 때 기회 삼아서 차익 매물 쭉 나오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그냥 그동안에 좀 선박했던 섹터들은 그냥 무참히 다 빠지네요. 네, 특히 못 올랐었던 약간 로봇 이런 쪽은 좀 그나마 강한데 네. 화장품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바이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좀 선전했다. 그러면은 선전했으니까 이제 차익 매물 받아야지 이러면서 좀 쭉 밀어버리는. 또 보니까 게임 쪽도 그러네요. 네, 이런 쪽의 변화 보니까 역시 믿을 없다. 이런 시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 예? 믿을 예. 믿을 하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은요? 뭐 사실 오늘 가장 하락의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어제 국제 유가까지 올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원자재라던가 이쪽 시장이 반응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알아요. 아, 이게 올라가면 약간 여기 조짐이 있구나. 진짜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하필 공교롭게 그러한 뭐 하락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잘 가던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이,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뭐 메이저 수급들이 이때다 오늘 기다린 것 같은 것처럼 일제히 그냥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하루하루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크고, 뭐 사실 거래 대금 자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는 없는데 이게 섹터별로 지금 움직임이 너무 순환매가 빠르게 돌다 보니까 네. 여기서 잘못 타이밍 엇박 나면은 이제 오늘 이거 샀는데 갑자기 빠지고, 또 바꿨는데 또 내일 빠지고, 올라가는 건 없고 빠지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네, 계좌가 정말 뭐 남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좀 내보자면 오늘 하락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혹은 뭐 이번 주에 연휴도 좀 껴있고 거기다가 CPI도 좀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경계성 매물이 조금 추려지는 정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용으로 보게 되면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외국인들 선물 매수 조금 요만큼이나마 들어오고 있고, 네. 주식도 사기는 사는데 코스닥은 어제부터 좀 수급이 안 좋았었죠. 그런 모습들 나오다 보니까 또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 주 뭐 솔직히 한 7포인트, 8포인트 빠지는 건 이건 뭐 별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코스닥이 저런 식으로 나가고 거기다가 순환 매수가 아니라 순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또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또 이번 주 또 지표들 또 많이 챙겨볼 거 아닙니까? 매크로 지표들. 근데 그런 쪽에서 혹시나 이제 코스닥의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는 종목들이 많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무너뜨리는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바이오 쪽도 그렇고 무겁게 움직이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일단은 고점에서 또 변동성 커지는 거, 그거는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네, 지표 챙기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은요? 네, 이번 주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CPI 결과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8월 5일 날 그렇게 크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월요일 날 저녁에 미국 서비스업 PMI 발표했는데 그거 보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제조업의 나라가 아니라 서비스업의 나라입니다. 근데 제조업 PMI가 그렇게 둔화됐다라는 이유로 증시가 그렇게 폭탄을 맞은 것처럼 빠졌는데, 막상 서비스업 보면은 이거 침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 주에 CPI 발표했는데 뭐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아니면
낮게 나오면 좋겠지만 좀 만약에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연준에서 금리에 대해서 또 어떠한 입장 변동이 있을지는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굳이 우리가 안고서 막 빠졌으니까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차피 목요일 날 하루 쉬기도 하니까 네.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기념도 하면서 좀 한 주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떨어지는 거 있어서 뭐 거기에서 전략을 취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뭐 애쓸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일단은 이번 주에는 좀 지나가 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이 발제한 주제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2차 전지주 관련돼서 전기차 캐즘에 있던 화제까지 2차 전지주 괜찮나? 테슬라에서 저가 사이버 트럭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사이버 트럭 흥행 실패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테슬라가 1% 하락했고요. 저가 모델 주문 그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좀 잘 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 괜찮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주가 보면 안 괜찮을 것도 없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앵커님이 자동차 유튜버시죠? 그런 걸 했었었죠. 예. 네. 그러면 또 전 세계는 차는 다 타보셨을 거고. 그렇죠. 자,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안 타봤는데요. 네. 타봤다. 예, 안 타보셔도 됩니다. 테슬라는 다 타봤어요. 네. 네. 근데 딱 벗었을 때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네. 끝. 네. 저는 그 뭐죠? 그 무쏘 투리스모 있잖아요. 그 네.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픽업 트럭처럼 된 거. 거기 뭐 자전거 그거 싣고. 명차죠. 무인지 로버. 그런가요? 네네. 네. 네. 하나 주문하면 네. 예. 단종됐을 거예요. 그거. 예. 그렇군요. 네네. 안 사고 싶다. 그게 포인트다. 그렇죠. 사이버 트럭에 대한 또 물론 이제 미국이 픽업 트럭의 나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왕 이런 거 비싼 거나 팔자 뭐 이런 느낌이죠. 6만 달러 대 거는 단종시키겠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들. 근데 결국에는 이게 QA 확대를 나갈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 미국에 인기 있는 이런 픽업 트럭 아니면 저가 모델 두 가지인데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런 저가 모델이 나오면서 또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가나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에서 대세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쪽에서 이게 아무래도 걱정이 더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시장은 그 걱정을 안고 종목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테마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흐름들 보게 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 특히 벤츠의 발화 사태가 나오면서 이게 약간 거의 뭐 폭탄 맞았더라고요. 140대가 전소가 됐는데 40대가 완전 전소가 됐고 100대가 청라 그 지하 주차장에서 약간 그을림과 함께 네.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벤츠가 의도적인 책임으로 인해서 42억인가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막아야죠.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벤츠의 잘못입니다. 왜냐면은 벤츠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플랫폼, 네. EGMP 같은 이런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냥 내연기관차 계속 만들던 것 때문에 뭐 그냥 달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가장 싼 전기차 용 배터리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거 맞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보면 전기차 들어가게 되면 앞에 이 대시보드 밑에 여기가 편편하다면서요. 네네. 네. 근데 그건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벤츠 쪽은.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보통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GMP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BMS라고 하는 네. 배터리 보호 회로가 들어가 있고 엔드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걸 딱 교정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또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사고가 날 수 있었다라고 보게 되면 예고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그러면 이제 캐즘으로 가서 두려운 건 두려운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럼 이거 전기차 발화에 대해서 어차피 커간다고 하게 되면 이거 다시 케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부터 정부에서 정책 회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 발표가 날 거고요. 9월 달에 종합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관련된 종목들 어차피 이거 저거 불났다 그래서 물로 못 끕니다. 물로 끌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 특수 소화기 관련된 쪽들도 다시 한번 정부의 긴급 발주나
이런 쪽으로 또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배터리 측정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특별하게 어떤 배터리 발화가 되지 않게 나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보니까 시간외에서 보니까 오늘 아모그린텍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또 탄력들을 쫙 움직였다가 네. 갈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 높은 모습들이고 조금 아까는 YM텍이라는 종목들이 하나가 또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어우 살 걸. 네. 보다가 들어왔더니 이렇게 강하네요.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살까요? 예? 네. 어제는 예. 또 관련된 종목들에서 뭐 나노팀 네. 어제 보니까 또 오늘은 또 약합니다. 갔다가 좀 눌림목 들어오고 뭐 민테크 이런 종목들 갔다가 좀 주춤하긴 하는데 이게 끝났냐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또 이슈가 계속 던져진다. 그러면은 또 약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또 스토리에 맞는 종목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시장에서 하나의 또 성장할 거야라고 보면서 움직이는 섹터의 동향이다. 이런 쪽으로 보고 보니까 지금 계속 나도 그쪽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드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를 시장도 재미가 없다면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테마를 타고 오늘만 보자 그러면은 관심은 필요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전기차 그런 배터리로 대장을 가는 종목들과 또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의 갈라치기를 좀 잘해서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냥 시장이 선호하는 섹터, 그러면 시장이 움직이는 섹터 쪽으로 그냥 짧게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2차 전지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지금 당장 그러면은 이렇게 심리가 불안한데 전기차 살래 그러면 또 나랑 아니, 살려하는데 그렇게 때리려고까지 하겠습니까? 이게 긁은 겁니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가려우셔서? 타고 이러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심리가 좀 가라앉는 걸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조 본부장님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실 선호도나 매력도나 관심도에서 좀 뒤에 가 있는 게 맞나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배터리 관련해서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쪽은 사실 지금 거의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트리거는커녕 지금 계속적으로 무너질 만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 회복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을 때 거기서 수혜를 누가 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따지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도 일부 상한가 간 종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분명히 이거와 관련된 뭐 90%만 충전하게끔 해라 뭐 이거를 지침을 법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전기차 충전소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상한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쪽을 나는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냐라고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해요. 네. 근데 이게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고 만약에 이러한 정부 정책과 엮일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을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배터리 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규제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섹터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네.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에코프로 급등? 나오면 좋아요. 제가 이거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회자분께. 네. 그럼 지금 사야 원래 됩니까? 사회자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역할을 이렇게 플레이 롤을 하는 좋아요. 방송. 저희는 뭐 프리롤이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처럼. 네. 네. 막 올라오는데요. 살까요? 아니요. 네. 이동철 회장이 나오는 게 단기적으로 뭔가 재료가 될 수 있어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동철 회장이 들어가 있어서 에코프로가 뭐 죽 썼습니까? 오늘만 보자. 오늘. 예. 잔잔바리를 잊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에 포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전기차 혹은 배터리 관련해서 종목이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짧게 네. 그냥 시장에서 시장을 지금 약간 부진함을 좀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쪽을 이용하는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서 보유 이거는 반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이 주제 두 번째 거는 조금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중동에 대한 긴장감 고조. 현대로템 52주 신고가. 현대로템은 뭐 요거 때문에가 아니라 뭐 MSCI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 한 4% 정도 올랐죠. 중동 긴장에 유가가 뛰자 가스, 석유주 관련해서 급등했다. 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이 이런 국제정세 관심 많으시니까. 사실 근데 저희 중에서 중동 전문가 없잖아요. 중동에 사세요? 제가 중동이랑 관련이 있는 거는 부천 아니면은 그렇죠, 상동. 이태원에 케밥 하는 아저씨. 그 정도가 중동에 관련 있는. 뭘 드립을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지? 실제입니다. 중동 전 잘 몰라요. 그래서 긴장감 고조된다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저도 교양 프로그램 하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지만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맞출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는 감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서는 뭐 신정 정치고 뭐고 그들이 딱 높은 사람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인사이트는 알파고 선생님이 잘하시더라고요. 박호 형도 몰라요.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동 긴장감 고조 이거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거는 그동안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네. 이제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가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왜 가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 오늘 GSE가 지금 11% 넘게 지금 급등 나왔는데 뭐 밑꼬리 달긴 했습니다만 이 기업이 과연 국제유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시가스 뭐 사업을 한다는데 과연 이게 국제유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은 별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GSE라던가 뭐 흥구석유라던가 뭐 이런 기타 종목들 보면요.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오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급등이 나옵니다. 그만큼 뭐냐면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한 번 꼭대기에서 잘못 사면은 못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산다? 난 오늘만 사니까 네. 난 오늘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또 잔잔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런 거 공략하시면 좋죠. 어떤 거? 뭐 흥구석유, 흥구석유.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런 재밌죠.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친구들 공략하시면 좋고 오늘만 사시는 분들은 한번 노려보시면 내일 또 모릅니다. 진짜로 이란이 쏴가지고 그렇죠.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GSE, 대성에너지 얘네도 막 12%, 6% 이렇게 오르는데 여기도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본토 가가지고 딱 그렇게 자물쇠 효과로 쫙 봉쇄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거기 관련된 그런 가스 이런 것도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중동 긴장감 관련해서 이야기할 거 있으세요? 사실은 2차 전지 그 얘기 나오고 속보 말씀해 주시고 에코프로 비엠 1% 오릅니다. 살 거. 네, 아닙니다. 언제부터 에코프로가 오늘만 산다 단타 종목이 됐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내일을 모르다 보면은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만 산다 아닙니다. 그럼요. 오늘도 판다입니다. 오늘 안에 판다. 그렇죠. 산다 판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방산주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신다고 하게 되면 항상 그 전에 뭔가 벌어질 것 같아가 강합니다. 딱 벌어지고 나게 되면 거기가 고점으로 또 쭉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그거를 안고 그 심리적인 테마라고 그러죠. 그걸 안고 변화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용하는 정도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또 뭔가 벌어질 것 같아란 과정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잘 JAL 대응하자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것만 짧게 조금 진지한 질문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그 휴가도 껴있고 또 CPI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중동 전쟁 플러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게 격화된다고 하면 유가가 급등해서 뭐 $80, $85 막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시장에 한 번 더 금요일, 월요일 같은 그런 타격을 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지금은 아닙니까? 이주호 본부장님부터. 한 번 더 염두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게 인플레를 촉발시킨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되면은 그런 가능성이 저는 없진 않다. 물론 그렇게까지 막 한 번의 와장창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내려오면서 다시금 그런 또 하락이 22년도에 우리 겪었잖아요. 1년 내내 빠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쵸. 그런 기분을 또 맛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85 이상으로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어제 나왔던 오페크에서 원래 수요량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중국 때문에 망했다 이런 느낌. 수요량이 못 따라올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자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화가 나왔을 때 금방 사그라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란이 한 대 때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 지정학적 리스크 난다. 이거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멱살을 잡든 이리 와. 그래서 하지 마 이렇게 되든 아마 요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하지 않을까. 네. 예, 일단 그건 제 생각입니다. 미국 사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 긴장감 고조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얽혀 있는 테마주 플러스 어떻게 매크로적으로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리스크도 좀 감안을 하면서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오히려 너무 겁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의 메인 디시가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조 본부장님이 오늘 게임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다고. 크래프톤, 넷마블과는 다른가? 오늘 다른 거 올랐다가 막 다 죽고 그래도 크래프톤은 10%, 11%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웹젠도 12%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 게임주가 그래도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크래프톤은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조 본부장님 요거 왜 갖고 오셨는지? 일단은 크래프톤 과거의 영광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58만 원이었거든요. 과거의 영광일 때. 근데 지금 동시 접속자,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의 동시 접속자가 이때와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50일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남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뭐 물론 오늘 좀 사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눌리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넷마블이랑 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넷마블의 주가 하락은 사실 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네. 왜냐면 사실 넷마블이랑 크래프톤의 큰 차이는 넷마블은 퍼블리싱하는 게임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발사에서 야 이런 게임 있으니까 우리 거 퍼블리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넷마블 사이트에다 런칭시키고 퍼블리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IP 자체는 넷마블이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크래프톤은 다릅니다. 크래프톤은 이러한 펍지사가 어쨌든 자기 내부에 있는 회사고요. 거기서 만든 배틀그라운드의 IP를 온전히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장사도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안에서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뭐 무료로 게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 심리 자체가 거기 안에 뭐 스트리머들이 이렇게 막 사고 이러면요. 거기 또 스킨 같은 것도 따로 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매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실적으로 좀 마감을 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지금 일본에 뭐 거기랑 뭐 했다고 하는데 뭐 개발자를 영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의 콘솔 시장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넷마블도 나 혼자 레벨업을 지금 콘솔에다가 진출시키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크래프톤도 콘솔 시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둘 다 왜 지금 콘솔 시장을 보고 있을까요? 이거를 보면은 네.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왜 인수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아 물론 돈이 남아서. 돈이 많죠. 주머니에 좀 남아서. 돈이 많은데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세계 인류 기업이잖아요. 그런 큰 기업이 도대체 블리자드라는 게임사를 왜 인수했냐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블리자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콘솔 시장, 콘솔 게임 IP 때문입니다.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인데 자기네들이 그 콜 오브 듀티의 그런 유저들을 엑스박스 쪽으로 넣고 싶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크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콘솔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크래프톤이 앞으로 콘솔 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배틀그라운드와 뭔가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이런 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지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로 봤을 때도 이러한 콘솔 시장의 그런 진입 이런 부분들은 사업 다각화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끝날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뭐 계속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크래프톤 52주 신고가인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간다고 봐야 된다 쪽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게임주 관련해서? 네, 요즘의 추세가 실적 잘 나오고 괜찮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가면 또 우르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실적 플러스 게임즈는 딱 두 개입니다. 실적 플러스 신작.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가 만만치 않게 작용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크래프톤은 ATH라고 그러죠. 올타임 하이. 네. 예, 그냥 계속 배그 가지고 움직이다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 인조이. 예, 인입니다. 예,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IR에서도 밝혔습니다. 이거 기대해라. 예, 우리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신작 기대감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또 국내에서 그래도 어떤 게임의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쪽은 예, 검사입니다. 검사? 예, 검은 사막 모바일. 아, 검은 예, 사막. 검은 사막.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거 다음 짝이 이제 붉은 사막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번에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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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사는 뭐 예, 검사 불사. 붉은 사과. 네? 시리즈로 나온 노란 사막, 뭐 초록 사막 이렇게 나와요? 아우, 그러면 무지개 사막이네요. 아, 예. 무사. 네. 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얘네들은 자체 엔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엔진을 통해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 그런 흐름들과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아마 10분, 15분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감을 확 올리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조 본부장님 게임주 하나 받고 요거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게임주가 괜찮았어요? 크래프톤? 뭐 저는 크래프톤이 지금 최고인 것 같고요. 사실 NC소프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저는 이제 NC소프트가 거의 뭐 내리막길에서 더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BM 구조, 과금 구조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래프톤은 지금 e스포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임사가 뭐 크래프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e스포츠의 1등인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를 사실 뭐 그 시장까지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크래프톤은 그 시장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크래프톤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개 주제 다뤄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2차 전지와 전기차 플러스 중동 긴장감 여기에 따른 가스 관련주 세 번째로는 게임, 크래프톤, 넷마블 얘기해봤습니다. 자, 5장 공략주로 가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종목은 제가 응? 하는 종목이긴 한데 5장 공략주 두 분의 공략주 보여주시죠. 바뀌었나요? 아, 김민수 대표님이 삼성 E&A 맞죠? 이조 본부장님이 LG이노텍. 아, 어떤 거가 LG이노텍 먼저 들어볼까요? 네. LG이노텍? LG이노텍? LG노텍. LG이노텍? 지금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아이폰 16에 대한 그런 출시가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이폰 16부터 당장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온디바이스에 AI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업데이트에 적용되는 기기 대상 자체가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 14부터 가능하다든가 13부터 가능하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계속적으로 증권사에 나온 리포트 전망치가 아이폰 16에 대한 교체 수요가 커질 것이다. 왜냐면 나도 온디바이스 AI 쓰고 싶으니까. 그렇다 한다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차량용 전장 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노텍이 그동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눌렸는데 하반기에 대한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장 사업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부진을 떨쳐내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LG노텍 얘기하니까 밑에서 막 쿵쿵대는 게 아래층에 네, 사람 그렇죠. 있다고 LG노텍 살려달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목표가랑 요거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목표가는 30만 원 이상 일단 30만 보고 원 있고요.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원인데 사실 이거는 뭐 잔잔바리로 하루에 끝낼 종목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모아 가시면은 9월 달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알아봤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삼성 E&A 한번 알아볼 텐데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바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로? 에코프로 좋습니다. 에코프로 잘 가요? 아, 예. 아, 진짜요? 아까 아니에요? 살 걸. 아니, 살 거리 아니라 네. 어떻게 해요? 바꿔야 안 바꿔요? 아니다. 예. 아. 자, 잘 가니까 그냥 야, 에코프로 2%
이게 상한가네요. 예, 예? 예. 스토리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삼성 E&A는 건설주 강합니다. 근데 해외 건설도 최근에 2, 3년 동안 거의 폭망이었습니다. 그만큼 안 됐는데 금리 인하하게 된다. 그러면은 플랜트 어느 정도 좀 지연됐던 거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변화 기대할 것 같고요. 그래도 상반기에 해외 건설 수주 1위라고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모멘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네. 최근에 건설주 강하다 보니까 살짝 차익 매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한 26,000원대 전후 정도쯤이면 대응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37,000원대, 주봉상의 지난 고점대죠. 거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E&A 내용은 뭐 다 아실 겁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5,000원이네요. 현재가 매수가. 알겠습니다. 이주영님께서 삼성 E&A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바꾸기 잘한 것 같습니다. 안 바꾸겠습니다. 예. 네, 에코 뭐 오늘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에 일일비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좀 길게 매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시장이 조금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후장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이 그래도 1.4% 마이너스로 좀 올라와주기는 하네요. 자, 그럼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